통일 파트 때요. 이 통일 부분인데 현대사에서 이 통일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비중도 높고요. 그래서 좀 뭐 웬만하면 그냥 뭐 교재 읽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좀 큰 데라서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통일로 이렇게 좀 쓰십시오. 이렇게 쓰시고요. 각 정부별 각 정부마다 있었던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승만 정부서부터 좀 보죠. 이승만 정부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없고요. 이승만 정부가 내세웠던 건 북진 통일론입니다. 결국 이제 무력 통일이죠. 그리고 결국 이거랑 김일성의 민주통일론. 이 민주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혁명론이라고도 하는데 민주혁명론이라고 할까요? 원래 이름대로 합시다. 민주기지론이라고. 이게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건데요. 아무튼 이 이승만이 주장했던 거와 김일성이 주장했던 건 둘 다 무력 통일이에요.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터진 거냐면 6.25 전쟁이 발발한 거죠. 물론 이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고요.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면 내각정부. 이 장면 내각정부는 제가 수업할 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진보 진영 쪽에서 뭐 남북 협상론이라든지 평화통일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죠. 진보 진영 쪽에서 남북 협상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평화통일론 이런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평화통일론 제안. 이런 게 있었고요. 정부 입장, 장면 정부 입장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합시다. 이 진보진영 쪽에서 가두 시위도 한다고 그랬죠? 가두 행진도 하는데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가두 시위도 펼친다. 오라 남으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필기를 좀 다시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침, 정부 방침을 좀 보면 정부의 통일 정책, 정부 정책을 좀 보면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게 유엔 총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장면 내각 정부 때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통일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 밑에다 옆에다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공간이 필요해서 저는 위에다 쓸게요. 자, 박정희 정부라고 쓰시고요.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통일 정책, 일단 정부의 통일 정책은 선 건설 후 통일론입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먼저 경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통일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박정희 정부의 방침이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몇 개 좀 볼게요. 71년도에 남북한 적십자,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 제안을 해요. 남북 적십자 회담 제안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게 제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72년도에 최초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72년도에 최초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이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세계사기 때문에 조금 이 옆으로 이제 빼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뭔가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세계사의 분위기가 69년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라는 사람이 성명, 이제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뭔가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치사 할 때 했었거든요. 69년 닉슨 독트린의 영향이다. 뭐 요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은 데탕트 시대라고 해서 뭔가 이게 평화 시대, 그러니까 뭐 평화 시대라고 하긴 그렇고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 이걸 데탕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최초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면서 이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최초의 남북 회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는 거죠. 일단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공이 다 이 비밀리에 협의가 추진된 건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평양으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라기가, 남한에서는 이제 이후라기가 특사로 파견되고요. 이때 이제 중정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노동당, 이때 당시 뭐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주라는 사람이 이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비서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이제 채택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 유형을 보면 보통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을 실제 자료로 줬을 때 이걸 자료를 읽고 이게 7.4 남북공동성명이구나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통일의 3대 원칙이 수립됩니다. 통일의 3대 원칙. 그럼 통일의 3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주적. 자주.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무력 통일 같은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이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이 내용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 이게 이제 추진되는 거죠. 이게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느냐. 첫 번째, 남북 조절위원회가 설치돼요. 남북 조절위원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이 통일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상설 직통 전화가 개통이 됩니다. 남북 상설 이제 직통 전화가 설치가 되죠. 이런 것들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한계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남북한 공이 두 나라 다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데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분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통일을 하려면 주도권을 남한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바로 안정돼야죠. 근데 그러니까 단시간에 정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독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계는 남북 모두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남북 모두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된다. 이용된다는 거죠. 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남북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된다라고 하고 여기다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된다에다 밑줄을 긋고요. 밑줄을 긋고 남측은 10월 유신, 바로 이 유신 헌법이 반포가 됩니다. 유신, 이게 이제 체제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측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반포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헌법이 반포되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반포되는데, 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또 뭐냐면 김일성 주석 체제예요.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죠. 김일성, 이거는 뭐 박정희 독재 체제고 이건 김일성 독재 체제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이게 주석 체제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을 위해서 최초로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남북 관계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는 남북 조절위원회와 남북 상설 직통전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겁니다. 실제 내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다 또 한번 할게요. 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말고 이 이후에 73년에 6.23 특별선언이 이루어져요. 74년 6.23 선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73년에 일어난 6.23 선언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죠, 다.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을 좀 보면 6.23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공산권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공산권 국가에게 문호 개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문호를 개방,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권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뭐 교육을 한다는 건데, 문호 개방과 또 하나는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제한하는 겁니다.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제한한 거고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제한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어서 문호를 개방한 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요.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진 것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6.23 평화통일선언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렇게 남북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하는 것이 뭔가 이 두 개의 나라, 이거를 공식적으로 세계에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하나가 될 건데 왜 너희는 자꾸 나라가 두 개로 인식하느냐. 뭐 이러면서 모든 이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 채택됐던 모든 내용들을 다 중단시켜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3년 6.23 평화통일선언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다 중단돼 버립니다. 이거의 한계는 남북관계를 다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북한이 한 겁니다.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거는. 이게 중단이 일어났다. 이게 73년에 6.23 평화통일선언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전두환 정부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두환 정부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뭐 말은 뭐 거창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이런 걸 수립했고, 실질적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통일부 분야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84년, 이거는 흰색으로 씁시다. 죄송합니다. 84년에 남한에서 수해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남한 수해가 일어나는데 큰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수해 물자를, 그러니까 이 수해 구급 물자를 지원해줘요. 북한의 수해 지원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해져요. 뭐 봄바람이 살살 분다고 해야 되나? 요 과정에서 남북 수해 지원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이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85년에 바로 최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 뜨거운 이 과정 속에서 남북한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죠. 남북 최초를 앞에 쓰겠습니다. 시험 문제 최초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났고요. 요 최초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초라는 요 부분이 아주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예술단, 그러니까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가수들이나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평양에서 공연도 하고 또 평양의 예술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공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도 일어났다. 요거는 좀 전두환 정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제가 정치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노태우 정부가 좀 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태우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잘한 일마저도 사실 가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가 잘했던 일은 실제로 이 북방 외교를 아주 강력히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외교라는 건 뭐냐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막 맺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공, 소련과 수교를 맺었던 시기가 바로 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북방 외교가 추진되고 적극적인 북방 외교가 추진되고 이 추진 과정에서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7년이 되면 이제 북한을 향해서 선언을 하나, 평화통일 선언하는데 우리가 상호 존중하자 뭐 이런 이제 선언문이거든요. 이걸 77 선언이라고 합니다. 아, 88년 죄송합니다. 88년에 77 선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9년에 요게 이제 또 중요한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수립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게 이제 수립이 되죠.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개선돼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아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91년도에 바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유엔에. 근데 이게 동시 유엔 가입이 왜 일어날 수 있었냐면 이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중국, 소련이 막고 있었거든요. 또 북한이 가입하는 걸 이제 서구 유럽들과 미국이 막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국, 소련과 우리가 수교를 맺고 나니까 좀 유연해진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 그대로 순서대로 가볼게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요. 물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전에도 한번 열렸었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요.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이게 다 91년입니다.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돼요.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일단 상호 체제는 인정하되 국가로서는 불인정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상호 체제는 인정하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 나라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체제는 지금 현재의 체제는 인정해 주되 우리는 두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니까 특수관계로 설정을 좀 해놓는 거죠. 이게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특수관계로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어차피 통일을 할 사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절대로 쳐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이제 상호 불가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남북 협력, 경제 협력, 남북 경제 협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게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이에요. 요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 밑에다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추진되는 상황을 좀 볼게요. 저것처럼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들인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남북한 군 당국자 간 상설 직통전화가 개통돼요. 남북 군 당국자 간 당사자 간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당국자 간 이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이거랑 자꾸 헷갈리시거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 카메라 오셔야 됩니다. 남북 상설 직통전화 설치되는 거 있죠. 이건 그냥 남북 상설 직통전화인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는 남북 군 당국자가 아니에요. 군. 그러니까 군대. 이 군 당국자 간 상설 직통전화가 개설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상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말장난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군 당국자 간 상설 직통전화가 설치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진 과정에서인데요. 이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이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체결이 되거든요. 결국 정리해보면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이 중요한데 이 남북 기본합의서 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가 중요해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게 다 91년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의 통일 분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뭐 전력난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연합해서 경수로 사업이라고 해서 원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게 95년입니다. 캐도라고 해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설치된다. 이거 내용은 이래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되니까 북한이 핵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전력난이 가중되니까 이 핵을 이제 원자력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핵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겠다. 이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합을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아니다. 니네가 하지 말고 우리가 경수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너희를 믿을 수 없다. 사실 뭐 이런 거예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죠. 이게 이제 설치되는 겁니다. 95년에. 이거는 물론 김영삼 정부 때요. 95년이니까. 근데 이 캐도가 만들어진 거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뭐 좀 관계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뭐 조문 파동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사실 남북한 통일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북한 포용 정책이죠. 대북 포용 정책이 실시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98년도에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이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떼 방북을 해요. 이제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원래 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집을 도망 나올 때 가출을 할 때 소를 뭐 누님 결혼 자금이었던 그 소를 팔고 그 돈으로 도망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이 맺히셨다고 해서 소떼를 몰고 소 100마리를 몰고 이제 가서 이걸 준 거죠. 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입니다.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이 몰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김정일이가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영 기업의 회장이 뭐 북한에 방북하는 거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허락을 해준 건데 굳이 김정일이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소들 중에 임신한 소가 몇 마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좀 몇 마리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이 또 김정일한테 알려지고 이러면서 김정일이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묵고 있는 그 호텔 숙소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주영 회장은 깜짝 놀랄 일이죠. 김정일이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이랑 이제 만찬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뭐 유머 섞인 농을 주로 많이 했다는데 그 농을 이제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주영 회장한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농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또 농으로 받아서 국방위원장님께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돈을 버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뭐 이제 이러면서 너스레를 좀 떨었나 봐요. 근데 너스레를 떨었다는 좀 그런데 하여튼 너스레스럽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주영이 탁 치고 금강산 관광을 하자.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 개발권을 사업권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김정일이가 이걸 오케이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돼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죠.
물론 이때의 금강산 관광은 배를 타고 가는 수로 관광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또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하고 있던 정부라서 북한이 사실 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이제 방북을 한 거죠. 6.15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이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제 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습니다. 일단 이 의의를 좀 보면 내용을 보기 전에 의의를 보면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만난 건 이때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내용을 좀 보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남측에 북측부터 합시다. 북측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이 말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측의 연합제 통일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측과 남측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 방법이 좀 달랐나 봐요. 남측의 연합제 안에 공통성을 서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이 공통성, 이 인정된 이 부분에서 통일을 지향하자. 요게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읽어보면 별게 아닌데 실제로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몇 개인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일 방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인지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남북한이.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당구장 표시를 밑에다 하시고요.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차이가 뭐냐면 이 연방제, 그러니까 북측에서 주장하는 연방제안과 남측에서 주장하는 연합제안의 차이가 뭐냐면 이 북측의 연방제안은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럼 이제 통일이 되면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정부와 두 개의 체제를 운영하는 걸 연방제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더라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부, 이 체제. 이겁니다.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이게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이고, 이제 남측의 연합제 통일 방안은 1민족,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1국가, 1정부, 1체제다. 이렇게 되는 게 통일 아니냐? 뭐 남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 이 체제가 낮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있고 이렇게 주정부가 있어서 주정부의 이 법률이나 이런 것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미국이. 그게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운영하자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통일을 지향해내자. 이게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뭐 전 분야, 보건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거거든요. 전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요게 이제 결국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쪽에다 좀 정리할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것이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거죠. 6.15 공동선언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자, 첫 번째는 개성공단이 설치돼요. 개성공단. 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도 다 없앴죠. 개성공단 설치.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관광도 시작돼요. 금강산 육로관광. 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고 나서 진행됐던 거는 수로관광이고요. 이건 육로관광입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도 복원돼요. 경의선도 복원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이산가족 정기상봉이 일어나요. 1년에 2차례는 무조건 만나게 해주자. 2차례는 것은 뭐 설이고 추석이고 이게 2차례죠. 남북 이산가족의 정기상봉. 남북 이산가족의 정기상봉. 이건 뭐 인도주의적인 거죠. 사실 얘기하면 이런 것들도 정말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다.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죠.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가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하고 있고요.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거고요.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이걸 2007년 14선언이라고 해요. 2007년 뭐? 14선언. 요게 이제 중요하죠. 역시 뭐 의의라고 좀 해보면 2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2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2007년 14선언은 좀 다른 말로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해서 좀 이름이 깁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좀 이름이 길고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내용은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 요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갔거든요. 육로로. 이거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걸어서 넘어갔죠. 판문점을 걸어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자.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경제 협력을 합의하는 겁니다.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개성공단의 어떤 그 세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합의. 그래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합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2007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죠. 근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대북 포용 정책이 중단되고
대북 강경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고,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관광객이 사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중단되면서 지금은 대북 채널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루빨리 대북 이제 어떤 남북한 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복원이 돼서, 좀 우리 문제니까 우리 북한과 우리끼리 해야지, 뭐 북한이 자꾸 미국이랑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문제인데 우리랑 얘기를 해야죠. 좀 빨리 남북 관계도 좀 정상화돼서 좀 통일에 대한 어떤 뜨거운 논의들이 좀 있기를 좀 바래 봅니다. 요렇게 해서 통일 분야가 끝났는데요. 뭐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 출제 비중도 높고요. 그다음에 사료를 줬을 때 이게 7.4 남북공동성명이냐, 6.15 공동선언이냐, 아니면 91년 남북기본합의서냐, 아니면 2007년 14선언이냐, 이걸 찾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발생됐던 추진됐던 상황들 뭐 이런 걸 연결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기본서에 보면 그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료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제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진행된 특강이었는데 일요일을 이게 할애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강의실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